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문경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는 EU 배터리 규정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요. 아직 이 법이 본안은 이번 해 8월에 발효됐고 내년 2월에 정식으로 시행이 될 예정이지만 우리나라의 시행법이라든지 시행규칙격에 해당하는 위임 법률이랑 이행 법률이 아직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률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오늘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어떠한 내용들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숙지하고 계셨다가 이행 법률이라든지 위임 법률이 나오면은 세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목차는 규정에 대한 개요와 세부 내용, 그다음에 그 관련된 국제 동향을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규정에 대한 개요입니다. 그 EU는 2019년도에 EU 집행위 13대가 출범하게 됐습니다. 그 13대 임기는 보통은 집행위는 5년이라서 19년도부터 24년도까지 임기 활동을 시작하게 됐고요. 이 19년도에 바로 그 5년간의 임기 기간 동안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핵심 목표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 핵심 목표는 기후변화 대응, 공정무역 환경 조성, 디지털화, 유럽형 사회시장 경제 구축, 유럽 통합 확대, 민주주의 이렇게 6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이 13대 집행위가 출범되기 이전부터 기후변화 대응 자체는 EU가 갖고 있던 최우선 정책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위가 출범하자마자 바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딜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그린딜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2050년까지 유럽에서 발생하는 그 탄소의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린딜을 달성하기 위해서 EU는 굉장히 다양한 전략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그린딜을 시작으로 해서 순환경제 행동계획은 이 그린딜의 세부 이행 조치로 수립이 돼서 2020년도에 진행하게 됐고요. 거의 매년 한두 건씩 그린딜을 뒷받침하는 전략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금년 3월에 그린딜 산업계획이라고 발표되었는데 그 EU에서 그린딜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 미국은 IRA라든지 일본에서는 그 그린 성장 전략 등 그 친환경 사업을 육성하면서 그 글로벌 무역에 대한 규제를 겸하고 있는 이제 비슷한 전략들이 많이 나오자 유럽에서는 기존에 있던 전략들을 조금 더 강화해서 그 유럽의 산업을 조금 더 육성할 수 있는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배터리 전략 실행 계획을 먼저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 유럽에서는 이제 이전부터 그 청정 모빌리티와 그다음에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아주 선도적으로 많은 전략들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것과 함께 그 전기차를 중심으로 청정 모빌리티 패키지의 일부로서 이 배터리 전략 실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전기차를 그 공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배터리의 공급망이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원재료에서부터 재활용까지 역내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공급망 구축에 대한 핵심 계획과 이행 방안으로서 이 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실행 계획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배터리 지침을 배터리 규정으로서 개정을 해서 이러한 전략적인 실행 계획을 법적 프레임 하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그런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그린딜의 기조하에 이 배터리 규정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법률이 지금 개정되거나 새로이 발효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그린딜에서는 굉장히 여러 개의 키워드가 있는데요. 지금 개정되고 있거나 발효되고 있는 법들도 이 중요한 키워드를 거의 다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환경이랑 기후변화라는 그 큰 프레임워크 아래서 탄소 중립이라는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자원을 순환을 함으로써 소비를 줄이는 순환 경제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무독성인 물질들로만 사용하면서 이 유럽 사회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화학물질 규제,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탄소 중립이나 순환 경제 화학물질들 여러 가지 규제들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정보를
그 일반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추적성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 내용들이 대부분의 법률들에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우리나라에 많이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법들이 이제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든지 핵심 원자재 법안, 에코 디자인 규정, 그다음에 폐차 처리 지침, 그다음에 EU 리치 이 정도가 있는데요. 이러한 법률에서도 다 탄소 중립을 위한 그 탄소 배출량이라든지 환경 발자국 산정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순환 경제를 위해서 재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품의 모든 수명 주기를 고려한다든지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법에서도 유럽에서 쓰지 못하게 막는 유해 물질을 제한하는 규정들이 이제 비슷하게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이는 디지털 여권인데요. 배터리 규정에서도 배터리 여권을 적용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에코 디자인에서도 유럽으로 앞으로 수출되는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물품이 판매가 되면 모두 디지털 제품 여권을 탑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EU 배터리 규정이 왜 개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정책적인 배경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기차 시장의 현황과 동향은 사회 경제적인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여기에는 없는데 이제 21년도에 EU가 Fit for 55라고 해서 그 탄소 감축 입법안을 패키지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CBAM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2030년까지 2090년대 대비해서 탄소 배출량을 55% 감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2035년까지 그 각 부문별로서 탄소 배출량을 얼만큼 감축할 것이냐는 내용도 들어있는데, 그 교통 부분을 따지고 보면 2035년 이후로는 유럽 시장 내에 내연기관차는 출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법률적 상황에 맞춰서 유럽 내에 있는 그 주요한 자동차 회사들은 2030년에서부터 35년까지 내연기관차를 이제 더 이상 생산하지 않겠다는 것들을 발표를 했고요. 이러한 정책적 기조 하에 유럽 내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그 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 24년 정도 되면은 유럽의 모든 차종의 한 70%는 전기차로 전환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40년도에 이제 전기차가 그러면 얼만큼 그 생산되고 예상이 되는지 그 분석된 자료를 보면 2040년도에 유럽에서 생산하는 전기차만 해도 약 1,800만 대 가량 될 것이라고 최대 1,800만 대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전기차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시나리오 분석을 해보면 최소 0.7에서 최대 1.5 테라와트아워 정도의 배터리 양 생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기가팩토리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한 45개에서 최대 95개까지 되는 기가팩토리가 건설이 돼야만 유럽의 배터리 수요를 수급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유럽에는 이미 많은 배터리사들이 진출해서 기가팩토리를 구축하고 있거나 아니면 확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미 LG, 그다음에 SK, 삼성 이런 우리나라 배터리 3사도 이미 유럽에 진출해서 공장을 구축했고요. 이 공장들을 지금 더 구축하려고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중국의 최대 배터리사인 BYD나 CATL 그리고 테슬라도 역시나 유럽의 기가 팩토리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지침과 이 새로 발표된 개정 사이는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왜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자면, 지침과 규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이렉티브라고 해서 이제 기존에 2006년도에 발표됐던 배터리 지침은 그 하나의 큰 목표만 제시해주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기만 주어주면 회원국들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이행 방안이라든지 더 강력한 목표들은 각 회원국이 알아서 설정을 하게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추진하고 있던 그 세부적인 목표라든지 방법들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지침 자체는 명확하게 달성을 해야 될 이행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 법률로서는 현재의 상황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의 기반이 되기는 어려웠고요. 또 각 국가별로 하고 있었던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재활용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그 재활용을 통해서 핵심 원자들을 회수해서 이것들을 다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핵심 원자재들을 대부분 러시아나 중국 이런 그 국외망에서 조달을 해야 돼서 현재 원자재 공급 리스크가 매우 크게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 지침 자체에서는 폐 배터리 관리를 하는 내용은 있지만 유해 물질이라든지 이 물질들이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라라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규정으로 개정이 되었고, 이 규정은 시장 활성화와 순환경제 발전, 환경 영향 감소라는 세 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6년에 먼저 발효됐던 지침이 개정된 것인데요. 2020년도에 EU 집행위에서 먼저 초안을 제안을 했고, 이 제안된 초안이 유럽 의회에서는 아직 이렇게 목표가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 해서 더 높은 그리고 더 엄격한 기준과 목표를 제시했고, 이 내용을 유럽 의회와 이사회에서 논의하에 최종적으로 채택해서 금년 8월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6개월 뒤인 내년 2월 18일에는 정식으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침과 배터리 규정을 이제 간단하게 비교하게 보면은 기존 배터리 지침이 얼마나 간단했는지 볼 수 있는데요. 장은 별도로 없고 30개의 조문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요 내용이 유해 물질을 함유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랑 배터리 수집 처리 재활용 및 폐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규칙 정도만 들어 있었고요. 배터리의 종류는 그냥 모든 유형의 배터리와 축전지라고 해서 별도의 그 분리는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배터리 규정으로 오게 되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의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졌고, 이 배터리를 분류했을 때 각각 시장 자체가 굉장히 거대해졌기 때문에 배터리를 총 5개로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5kg 이하 되는 휴대용 배터리, 그다음에 시동 조명 및 점화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차를 시동을 걸 때 쓰는 그 조명 사용할 때 이럴 때 쓰는 배터리고요. 그다음에 경량 운송수단 배터리라고 해서 25kg 이하 되는 작은 배터리들을 지칭하는데 스쿠터라든지 전기 자전거 이런 데에 들어가는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기 배터리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ESS와 같이 이러한 전력망 을 대신해서 산업계 그 전력을 공급하는 산업용 배터리 이렇게 5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총 14개의 장 96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고, 그 기존에 있던 내용보다는 굉장히 많은 그 꼭지들이 생긴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세부 내용인데요. 그 구성을 보시면은 그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들은 이제 여기에서 설명드릴 부분도 있지만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내용이라 나중에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지속 가능성 및 안전 부분인데, 유해 물질 제한은 이미 예전에 지침에서도 있었던 내용이고, EU 리치에서 제한하고 있던 물질이라든지 폐차 처리 지침에서 제한하고 있는 물질도 이 규에 따라서 동일하게 제한을 한다는 내용과, 그다음에 본 규정 부속서에서는 그 순, 카드뮴, 그다음에 니켈 이렇게 3가지의 물질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앞으로 리치에서 제한 물질이 생기면은 이 법규에서도 동일하게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 리치에 대한 그 규정도 계속적으로 파악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탄소 발자국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아직 세부 내용은 없지만 굉장히 복잡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5개의 배터리 중에서 전기차 배터리, 그다음에 2kW 이상이 되는 산업용 배터리, 그다음에 그 경량 운송 수단인 LMT 배터리 이제 3가지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 탄소 발자국은 앞으로 3단계에 걸쳐서 좀 더 강화된 규정들을 이제 적용을 받게 되는데, 먼저 2025년도에 신고서 제출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 3가지 배터리 모두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2025년도에는 전기차 배터리에 먼저 적용이 됩니다. 이 탄소 발자국 신고를 하려면은 탄소 발자국을 어떻게 산정하고 검증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이랑 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그 안내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지 않았고요. 이 법률이 발효되는 내년 2월 18일 날 1차적으로 위임법이 같이 채택이 될 예정입니다. 이때 전기차에 대한 내용은
내년 2월에 위임법에 따라서 발표될 예정이니까 그때 꼭 세부적인 내용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내년에 2월에 발표되는 방법론을 통해서 25년도 2월에는 신고서 제출이 가장 처음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이렇게 신고서를 제출을 한 1년 동안 받아본 다음에 2026년도에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탄소 발자국 성능 등급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에너지 등급처럼 1등급이 가장 좋은 것처럼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 A가 가장 좋은 효율 등급을 나타내게 되고요. 이 등급을 몇 개로 구성할지 어떻게 이렇게 차이를 나타낼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지만 카테고리 A가 가장 좋을 거라는 것, 그다음에 이 성능 등급을 적용하게 되면 이 부분도 이제 배터리에 표지로 부착을 해야 된다는 점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고서 제출한 한 2, 3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2028년도에는 배터리에 대한 수명 주기별로 최대 배출 임계값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수명 주기란 여기에 보시는 대로 원료 확보부터 재활용까지에 대한 모든 주기를 포함해서 이 배터리에 대한 탄소 발자국을 산정해야 되고, 이 각 배터리사별로 이 탄소 발자국을 이제 산정한 것을 제출하게 되면 이 산정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EU 집행위에서는 최대 배출 임계값을 설정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때 이제 얼만큼에 대한 벤치마크를 가지고 뭐 배터리의 한 70%, 그러니까 제출한 탄소 발자국의 한 70% 되는 수준까지 일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지만 임계값이 정해지고 나면 이 임계값을 넘어서는 배터리는 유럽 내에서 사용할 수 없을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 탄소 발자국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시기부터 이 배터리의 수명 주기에 대한 탄소 발자국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좀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는 25년도에 시작하지만 산업용 배터리는 그 다음에 26년, 그 다음으로 LMT는 29년, 이제 외부 저장치가 따로 있는 산업용 배터리는 그 뒤인 30년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 전기차 배터리의 탄소 발자국 같은 경우에는 그 EU의 JRC라고 해서 EU 집행위 안에 있는 기술적인 서포트를 하는 그 연구소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탄소 발자국 계산 방법을 드래프트로 해서 이번에 6월쯤에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아직 확정 상태는 아니지만 이 내용을 보시면 어떻게 산정을 할지, 그리고 어떤 내용들을 그 신고서에 작성해야 되는지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제 따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핵심 원자재를 그 추출해서 내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음극, 양극, 뭐 전극, 그다음에 이것들을 배터리까지 조립하는 부분까지는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 그 사용 단계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용하는 것은 그 배터리를 탑재한 제품의 그 탄소 배출량으로 포함되게 될 예정이고요. 그 외에는 이제 다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수거하는 것, 그 다음에 재활용을 하는 부분까지도 수명주기 탄소 발자국으로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정 방법론의 그 문서를 보시면 방법론뿐만 아니라 그 모델링 접근을 어떻게 하는지 문서화랑 검증 요구 사항들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는 이제 1kWh를 대상으로 이 탄소 발자국을 산정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이 데이터의 특성이 이 배터리의 모델별로, 그 다음에 이 배터리가 이제 공장 여러 개에서 동일한 모델을 만든다고 해도 이 각 공장별로 배터리 탄소 발자국을 산정해야 된다는 점, 이 부분을 좀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재활용 함량 부분입니다. 이제 이 배터리는 앞으로 핵심 원자재를 재활용을 해서 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핵심 원자재를 다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 핵심 원자재를 재활용해서 얼만큼 함유하는지도 총 2단계에 나눠서 그 이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함유량 정보 기술 문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배터리에 재활용 물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문서로만 이제 갖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건 2028년에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이제 코발트, 납, 리튬, 니켈이 최소한 이만큼 재활용 물질을 사용했다. 이거는 이제 31년도. 그다음에 2단계인 36년도에는 이만큼 사용을 필수적으로 하셔야만 배터리를 이제 그 유럽 내에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성능 및 내구 요건인데요. 이제 이 배터리가 성능과 내구성을 어떠한 꼭 그 기술 요건에 맞춰서 달성을 했는지들을 모두 다 평가를 받고, 이것들을
그 문서로 첨부해서 갖고 있어야 되며, 이거 빠르면 27년부터는 이제 유럽에서 제시하는 최소 요건을 모두 맞춰야만 배터리를 유럽 내에 이제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배터리의 제거 교체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 요즘에는 다 배터리 안전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방수 이런 것 때문에 밀봉이 되어 있는데, 이제 27년 정도에는 이제 사용자의 편의성과 그 다음에 자원 재활용이라는 목적하에 모두 다 사용자가 배터리를 교체하는 형태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ESS의 안정성 부분인데요. 요즘에 이제 리튬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배터리가 발화해서 생기는 문제가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안정성을 강화해야 하고, 이러한 기술 문서를 통해서 ESS가 얼마나 안정한지 그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규정에 담겨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이 내용은 모두 다 디지털 배터리 여건에 의해서 이 QR 코드로 제공을 하게 되면 누구나 접속을 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이 규정들을 잘 지키고 있고,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기술 문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이제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행법이 먼저 채택이 돼야 하지만, 이제 이 이행법이 채택이 되고 나면 어떻게 이것들을 이제 QR 코드를 통해 배터리 여건을 보여주는가, 이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의 성능 상태와 예상 수명 상태도 앞으로 BMS를 필수적으로 그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배터리가 어떠한 상태로 어떤 환경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모두 다 기록하고 관리하는 그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필수적으로 탑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배터리 여건은 그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모두 다 포함해서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그 모든 배터리는 대상은 아니고요. 2kW 이상 되는 산업용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이 NMT 배터리 3개에 대해서만 탑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디지털 여건이 문제가 뭐냐면,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그 일반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배터리를 생산할 때에 그 필요로 하는 좀 기밀 같은 내용, 아니면 이제 그 시장 경쟁을 위해 좀 보호받아야 할 내용들까지도 제출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 배터리 물질 조성 부분도 일반 공개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제환 정보 같은 경우에 이제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이 배터리를 이제 공급망 안에 있는 거나 아니면 폐배터리를 처리하는 이해관계자, 그다음에 이유 집행위에 대해서는 그 양극, 음극, 전해질에 사용하는 굉장히 작은 단위의 조성까지도 모두 다 공개를 해야 되고, 이 부품 공급처까지도 모두 다 공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정보들을 이후에 제출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공급망에 대한 그리고 이런 세밀한 정보를 이 취합해서 내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법 규정상은 아직 그 정보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좀 맞지는 않는데, 이것들을 이후 법이 발효되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는 이제 국내에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여건 예시니까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이 배터리를 판매하려면 앞으로 적합성 평가를 통해서 적합성 신고를 하고, 이것들을 이제 CE 마크를 표시해야만 이윤내로 그 수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능 내구 요건이라든지 시스템 안정성, 배터리 표지, 탄소 발자국 모든 것들을 적합성을 평가를 받아야만 한다는 내용이고요. 이것들은 이제 빠르면 바로 당장 내년 8월부터 적합성 신고라기보다는 선언부터 먼저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아직 이 규정에 대한 이행법들이 나와 있진 않으나 이 적합성 평가 절차에 대한 모듈이 이 법안의 부속서에 3가지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행법안에 어떻게 이것들을 달성해라라는 내용이 나오면 이 이행 그 적합성 평가 절차에 맞춰서 모두 다 적합성 평가를 제3자 기관을 통해서 그 인정을 받으셔야 되고, 거기에 따른 CE 마크를 붙이셔야만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배터리 실사 부분입니다. 이 배터리 실사 같은 경우에는 그 배터리를 구성하는 모든 공급망에 대해서 할 필요는 없고요. 이 코발트, 천연흑연, 리튬 또는 니켈이 이제 배터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쓰는 리튬 2차 전지죠. 이 리튬 2차 전지를 만들게 되는 공급망에 대해서는 배터리 실사를 해야 되는데, 이 배터리 실사 내용은
그 환경이라든지 기후, 그 작업장의 인권이 얼마나 잘 유지되고 있는지 보는 내용인데, 사실상 이유가 중국이라든지 이러한 외부 공급망을 조금 더 클린하게 관리하기 위한 실사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실사 정책을 하게 되면은 이 지금으로서는 4천만 유로 미만의 중소기업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4천만 유로를 넘고, 그다음에 이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공급망 안에는 이미 중소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배터리 실사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배터리 공급망사들은 포함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 기존의 OECD에서 하고 있던 그 기업 실사의 가이드라인을 대부분 참조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EU에서 지금 기업 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이라고 별도의 지침을 따로 마련하고 있는데, 이 지침은 OECD 가이드라인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내용들이 들어있고 더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로 같이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배터리 실사 의무 부여하는 정보 범위이기 때문에 확인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폐배터리 수거 및 관리 의무입니다. 이 폐배터리는 이제 기존에도 폐배터리 관리 내용이 있긴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EU의 배터리를 생산하는 업체, 이 생산자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는데요. 이 배터리를 제조하는 제조사뿐만 아니라 이 배터리를 탑재하는 제품을 유럽에 납품하는 경우, 그러니까 전기차라든지 핸드폰을 유럽에 판매를 하면 이 판매하는 유통사도 이 배터리에 대한 생산자로 규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는 이 배터리를 판매함과 동시에 이 배터리를 수거하고 재활용해야 되는 의무도 이제 같이 부여가 됐는데요. 우리나라의 이 생산자 그리고 유통업체가 직접적으로 유럽에 가서 배터리를 수거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 생산자 책임 제도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배터리 수거 의무, 재활용 의무를 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이 의무는 그 생산자 책임기구라고 해서 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그 폐배터리 수거 업체, 처리 업체를 이제 지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대신에 이 폐배터리를 수거하고 처리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이 법률상으로는 폐배터리를 얼만큼 수거를 했는지, 그다음에 이걸 재활용을 얼만큼 했는지, 그리고 처리하기 위해서 뭐 제3국을 얼마나 보냈는지, 이러한 정보들을 모두 다 수집을 하고 통계 처리를 해서 이후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정책적인 보고 비용까지도 모두 다 분담금으로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수거에 대한 재정적 부담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폐배터리에 대한 수거와 이제 목표는 이제 생산자 책임 이행 기구를 통해서 이제 회원국별로 모두 다 달성하는 내용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달성하면 녹색 공공 조달을 통해서 이제 국가에서 판매하는 조달로 이제 사용할 수 있거나 이렇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유해물질 제한 절차는 기존에 있는 리치와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리치를 통해서 어떤 제한 물질이 또 제한이 되는지는 추가적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규제 동향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핫 이슈로 작년부터 얘기하고 있던 게 미국의 IRA 규제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배터리를 생산해서 판매하게 되면 얼마나 이제 보조금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소재 부품을 중국으로 많이 받아오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미국에서 해외 국외 우려 기업으로 꼽히게 되면은 이제 보조금 대상에서 빠지게 될 텐데,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내용을 보시면 이제 섹션 2개로 배터리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 배터리를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생산하게 되면 배터리 셀이나 모듈을 생산할 때마다 킬로와트 아워당 세액을 공제해 준다는 내용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에 배터리를 넣어서 탑재해서 판매할 때마다 소비자가 우리나라가 이제 전기차를 사면 이제
우리가 전기차를 살 때 전기차 값을 보조금을 받고 싸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 내용처럼 그 전기차를 살 때 얼마나 보조금을 주느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보시면 이제 배터리 부품이 50% 이상 북미에서 제조되는 경우, 그다음에 배터리의 핵심 광물이 미국이나 미국 FTA에서 체결하는 국에서 핵심 광물을 받아서 40% 이상 사용했을 경우에는 각각 3,500달러씩 최종적으로 7,000달러까지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1일이죠. 그때 이제 IRA에 대한 세부 규정이 조금 더 발표가 되었는데 해외 우려 기업의 중국이랑 그다음에 러시아, 그다음에 북한 그리고 한 곳이 더 있었는데 이제 4군데가 발표가 되고 중국이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이제 우리나라랑 같이 합작사를 많이 설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우려 기업이 합작사의 지분을 25% 이상만 갖고 있어도 바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제한 조치를 당하게 된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IRA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세부적인 보조금 제한 조항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 부분인데요. 중국에서는 이제 폐배터리를 관리하는 전략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규제에 대해서는 아직 크게 나와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제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과 그다음에 품질 성장을 위해서 강제 인증제도라고 해서 품질을 인증받지 않으면은 중국 내에 사용할 수 없다는 이제 제도가 이제 막 이번 해에 나왔고 바로 내년 8월부터 인증 실시를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중국에 판매하려고 하는 곳에서는 이 인증 제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